그 2부 순서에서는 첫 번째로 이제 경계 결정 관련된 분쟁의 실제 사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조정금 산정 관련해서 실제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봤을 때는 경계 결정 관련 분쟁보다는 조정금 산정 관련된 분쟁이 더 많은 편인 것 같고요. 제가 체감하기에도 그렇고 아니면 판례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경계 결정 관련된 분쟁도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위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경계 결정 관련된 분쟁입니다. 이제 Q&A식으로, 그러니까 질문이 있고 답변이 있는 형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토지의 경계는 변경되지 않은 채 면적만 증감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실제로 이제 자문을 했던 사례인데, 이제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간혹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어, 만약에 경계는 그대로인데 면적이 뭐 100제곱미터, 50제곱미터가 늘어난다. 그래서 조정금이 부과된다. 그럼 너무 답답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계라도 늘어나면 체감하는 어떤 장점이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경계는 그대로인데 면적만 늘어나는 게 과연 가능하냐 이러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과거에 지적도가 작성될 때 처음에 저희 이제 일제시대 때죠. 그때 경계는 제대로 측량을 하였는데 이제 면적이 부정확하게 측량된 경우에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판례들이 많이 있다가 2020년에 대법원이 이제 판시를 해가지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계 변경이 없더라도 면적의 증가가 있으면 조정금을 내야 한다. 그러니까 낼 수 없다. 이렇게 원고가 주장했지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법원 판결이 있고 대법원 판결은 되게 간단한데 그 대법원 판결의 원심 판결 2017년 대전고등법원 판결을 보시면요. 되게 파란색 색깔 표시된 부분을 읽어보면 경계가 변동되지 않고도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할 것임은 충분히 예상된다. 이제 밑부분에서 지적제조사법상 지적제조사 사업은 이미 지적공고상 경계가 변동되지 않고도 면적이 증감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계 확정이 반드시 경계의 변동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면적만 증가할 수 있다. 면적만 감소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참고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또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넓혀보면, 경계는 되게 변경됐는데 면적은 크게 늘어나고, 이런 케이스도 있겠죠. 그러니까, 경계가 그대로인 케이스도 있겠지만, 경계가 살짝만 바뀌었는데 면적이 갑자기 크게 증가했다. 그래서 조정금을 내라. 많이 내라. 뭐 이런 케이스들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케이스의 연장선 상에서. 두 번째로, 어, 기존에, 그러니까 인근 토지 소유자의 주택이 제 토지, 본인 토지를 침범해서 이제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땅방 간에. 근데 그때 이제 지적 제조 사업이 그때 그 도중에 진행이 됐다. 분쟁이 있는 도중에 사업이 진행된 경우에 그럼 토지 경계는 어떻게 결정되냐? 이게 이제 질문인데 답변은 이거는 아까 일부 순서에서 좀 중요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경계 측량 전에, 이 경계 측량 시점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 이미 토지 경계에 대해서 저랑, 제가 이제 토지 소유자라고 치면 저랑 옆 토지 소유자랑 분쟁이 있었다. 그러면 기존 지적도대로 토지 경계가 결정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주택이 토지를 침범한 상태대로 토지 경계가 결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말로 설명해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아까 1부 순서에서 보여드렸던 사진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는데 만약에 여기 그 A 토지에 있는 A 토지의 소유자랑 B 토지 소유자랑 분쟁이 있었다. 서로 간에 이미 지적 제조사 사업하기 전에 경계 측량하기 전에 이미 서로 왜 내 땅 침범해서 주택을 만들었냐 철거해라. 아니면 임대료 내라. 이런 식의 분쟁이 있었다 하면은 지적도상 경계가 변경이 안 되고 원래대로 유지됩니다. 그 왼쪽 편에 있는 그대로. 이게 원칙입니다. 만약에 분쟁이 없었다.
그러면 분쟁이 없었으니까 서로 어차피 이의 제기를 할 만한 부분이 없으니 그러면 현실 경계, 주택이 서 있는 침범한 상태대로 경계를 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창원지방법원 판결을 보시면은 지상 경계에 대해서 이미 다툼이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러니까 지자체가 현실 경계, 그러니까 침범한 상태대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침범한 상태대로 해서 경계를 설정했다. 그렇게 경계 설정한 것은 위법하다. 다툼이 있었으면 기존의 지적도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토지 경계에 관한 분쟁이 도대체 언제부터 있었어야 되냐? 그러니까 지적재조사 사업이 쭉 진행이 되는데 그 사업 진행 도중에 토지 경계에 관한 분쟁이 언제부터 존재했어야 되냐?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있었어야 되냐? 뭐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기 이전부터 있었어야 되냐? 도대체 언제부터 있었어야 되냐? 이제 이건데 지금 판례상으로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부터 있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는 그 시점까지는 없어도 되지만 적어도 그 이후에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측량을 하기 전에는 있었어야 된다. 최소한. 근데 왜냐면은 이게 그 절차랑 관계가 있는데 그 이제 경계 측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측량 기사분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삼각대 같은 거 세워놓고 뭘 이렇게 측정하고 하면 당연히 누구나 다 관심이 있으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물어보고 뭐 이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입회 참관을 또 요구하기도 하고 측량 기사분들이 뭐 사인도 받아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미 아 이거 문제가 좀 생기겠구나 하면서 그때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늦다 이거예요. 그때 측량 기사들이 측량하는 거 보고 다툼이 시작된 거는 그거는 안 된다. 그 다툼은 인정하지 않는다. 적어도 그 측량을 하러 나오기 전에 측량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분쟁이 있었어야 기존 지적도대로 유지가 될 수 있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증명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이렇게 살다가 옆 토지가 내 땅을 침범한 것 같다. 이러면은 그냥 말로 좀 따지고 몇 번 따지고 뭐 철거해라 이렇게 말만 하고 뭐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낸다던가 무슨 공식적인 어떤 문서를 보낸다거나 그렇게는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제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에 구두상으로 이렇게 침범한 거 뭐 철거해라, 뭐 임대료 내라 이렇게 말을 하신 게 있다면 그거는 이제 그 목격자, 그게 설령 뭐 가족이라도 일단 사실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증명을 시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랬고요. 다음 이제 질문이 지적 제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 결정 확정 전 또는 후에 인근 토지 소유자들끼리 별도로 토지 경계에 대해 합의한 대로 경계가 결정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일부에서도 이제 좀 말씀드렸지만 경계 결정을 하는 기준이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 기준이 있고 이 세 가지 기준이 불합리한 경우에 비로소 토지 소유자들 간 합의에 의해서 경계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합의에 의한 경계 결정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원칙이 아니고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불합리한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원칙으로 돌아가서 다시 원칙을 한번 봐볼까요? 좀 앞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예, 여기 있죠. 이게 1순위, 2순위, 3순위가 원칙입니다. 다툼이 없으면 현실 경계, 다툼이 있으면 기존 지적도대로, 불합리하면 토지 소유자들의 합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1, 2, 3순위 원칙으로 가는 게 원래는 맞고요. 다시 또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경계 결정이 확정되기 전이에요. 경계 결정이 확정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경계 결정이 확정된다는 건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를 결정하고 통보서를 보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 안 하면 확정된다고 했잖아요. 확정이 돼버리면 그때서는 이제 어떤 합의를 하든 허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하단에 청주지방법원 판결을 보시면 토지 소유자들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확정된 경계에 대하여 새로운 경계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미 확정돼 버리면.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 합의에 의해서 경계를 결정하고 싶으면 어쨌든 경계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그 시점 전에 어떻게든 서로 합의안을 마련해 가지고 그 지자체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경계결정위원회가 그 인제 토지 소유자들한테 서로 인제 "경계에 대해서 합의하십시오." 이렇게 권고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법률적으로 규정이 있는데 그게 또 인제 그 지자체 입장에서는 쪼금 좀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권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 토지 소유자들 간의 합의가 만약에 가능하다 하면은 일단은 합의하셔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자체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합의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면 누구한테는 좀 불리하고 누구한테는 유리하고 특히 이게 좀 문제되는 게 이제 맹지가 껴있을 때 맹지가 있을 때 이제 맹지를 갖고 계신 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도로랑 접하고 싶어 하시고 인제 그거를 또 그럼 내어 줘야 하는 그 토지 소유자분 입장에서는 좀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그분한테서 많이 받고 싶어 하고 해서 인제 그 토지 소유자들 간의 합의가 잘 되지가 않거든요. 좀 쉽지 않은데 뭐 맹지도 그렇고 아니면 옆에 땅을 침범하는 경우도 좀 비슷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합의가 되면은 일단 가지고 지자체로 가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최대한 일단 그 합의대로 좀 해 주려고는 할 거예요. 그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 경기 결정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 예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조정금 산정 관련된 분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쪼끔 더 예 판례양이 많은데 질문이 "감정평가에 따른 조정금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적재조사 사업 전체 흐름을 보시면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토지 소유자 동의도 받고 네 경계 결정하고 그다음에 인제 그 조정금 산정 절차로 넘어가는데요. 그럼 이때 감정평가법인이 선정이 됐다. 선정이 되면 그 기준 시점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가를 산정할 때 2025년 2월 뭐 26 일자 토지 가격, 2025년 뭐 3월 15 일자 토지 가격 이렇게 딱 정하거든요, 그 날짜를. 근데 그 날짜가 뭐가 기준이 되냐면은 바로 여기 지금 밑에 나오지만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경계가 확정된 시점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계 결정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 안 하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런 감정평가 기준 시점 오류가 좀 가끔 발생을 하고요. 판례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저도 제가 수사했던 사건에서도 이게 좀 문제가 돼서 위법하다는 판단을 좀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에서 이거를 정확히 확인 안 하고 그냥 사업 경계 결정 다 확정됐으니까 "에이 그럼 뭐 그냥 뭐 몇 월 며칠자로 다 통일해서 해 주세요. A, B, C, D 이 토지가 다 있는데 그 토지에 대해서 어떤 특정 날짜를 정해서 이 날짜로 기준으로 산정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인제 그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A 토지, B 토지, C 토지, E 토지가 다 달라요. 그 감정 기준이 달라야 돼요. 왜냐면은 각 토지마다 그 경계 결정 통지서를 받는 날이 다르거든요. 왜냐면 뭐 집에 뭐 아무도 없을 수도 있고 뭐 멀리 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토지마다 경계 결정이 확정되는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일도 다 다르거든요. 이게 원칙인데 좀 이게 지자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질문이 두 번째가 "소송 과정에서 다시 감정 평가를 하면 조정금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나요?" 그 답은 감정평가법인이 큰 오류, 그러니까 비교표준지 선정 오류나 이거는 굉장히 좀 큰 오류인데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은 경우에 대략 10% 정도 범위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먼저 그 밑에 하단에 표를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 다 이게 찾았던 제가 직접 뭐 이걸 다 수정했던 건 아니고요. 직접 찾아본 그 판례들입니다. 보시면은 총 7 개의 판결을 제가 넣어 놨는데 지적관청의 감정평가에 그러니까 최초에 지자체가 감정평가법인 선정해 가지고 부과했던 그러니까 부과하는 거니까 면적이 증가된 경우죠. 조정금이 뭐 1 번은 5 천만 원, 2 번은 3억 1,800만 원 막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소송 과정에서 감정인을 선정을 하는 거죠. 뭐 감정평가사 외부에 있는 그 법원에 등록된 감정평가사 선정해 가지고 감정을 했더니 보시면은 대부분 이게 감액이 많이 돼요. 뭐 6% 10% 뭐 어떤 경우는 25% 까지 감액이 되는데 이게 왜 감액이 되는지 사실은 정확한 원인을 뭐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제 그냥 생각에는 감정평가법인이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할 때는 그 개별 토지마다 1필지 뭐 A 번지 B 번지 이걸 그 토지들마다 개별적인 특성을 아주 세밀하게 고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쪼금 뭐
일반적인 정도로 이렇게 고려해서 제곱미터당 단가를 산정하고, 그런데 법원에서 만약에 이렇게 감정평가사를 선임하면 오로지 이제 그 토지만 평가하면 되니까 그 토지의 어떤 장점들 혹은 단점들 이런 게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반영이 될 수 있는 좀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가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 토지가 그렇게까지 좀 높게 평가되기 어렵다.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다. 그 또 실제로는 그 소송 당사자들이 아마 이 토지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더 이제 어필을 하겠죠. 감정 평가하시는 그 감정인에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감액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추측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면적이 늘어나서 조정금을 부과받으셨을 때 취소 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감정평가를 신청하시는 것이 거의 제 생각에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이게 한 개 토지 감정평가하는데 감정 비용이 100만 원 내외 정도 소요가 되는데, 100만 원 내외 정도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은 감액되는 비율이 평균적으로 많기 때문에 꼭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그럼 감정평가 과정에서 비교 표준지 선정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공시지가 기준법을 사용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공시지가 기준법의 첫 출발점은 바로 비교 표준지 선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무슨 무슨 리에 있는 표준지가 있거든요.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표준지. 그 중에서 가장 유사한 거, 내 토지랑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해서 그걸 기준으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요인을 적용해서 플러스 뭐 몇 프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내 토지랑, 그러니까 내 토지라는 거는 결국 조정금이 산정되는 대상인 내 토지랑 가장 유사한 조건을 갖는 표준지가 비교 표준지로 선정이 돼야 됩니다. 표준지가 되게 많거든요. 어디 뭐 면, 어디 읍, 어디 뭐 동 하면은 표준지가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도로랑 접하고 있는 상황이 뭐 이거는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접하고 어떤 건 저렇게 접하고 있고 해서 표준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그 문제되는 토지랑 가장 유사한 입지 조건을 갖고 있는 표준지를 일단 선정을 한 다음에 이제 그걸 기준으로 조금씩 조금씩 더 세밀하게 조정을 하는데, 만약에 A라는 표준지가 더 내 땅이랑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B라는 덜 유사한 그리고 불리한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은 그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표준지 내역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응하실 때 감정평가서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받아보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감정평가서 보면은 거기에 비교 표준지가 무슨 무슨 리 몇 번지, 무슨 무슨 동 몇 번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 말고 혹시 그 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 더 유리한 게, 더 유사한 게 있는지, 내 토지랑. 그거 말고 더 유사하고 더 유리한 토지, 비교 표준지가 있는지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가장 유사한 토지를 맨 하단에 가장 유사한 토지를 비교 표준지로 선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더 유사한 비교 표준지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까지 감정평가법인이 오류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좀 굉장히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좀 쉽진 않습니다. 이렇게 비교 표준지를 잘못 선정하는 건요. 현실적으로는 쉽진 않고요. 다음으로 또 비교 표준지 선정 문제에서 또 고려하실 게, 그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이 되는 토지에 형식상 지목이 있잖아요. 뭐 대지, 뭐 전, 답, 임야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게 실제 이용 현황하고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비교 표준지 선정이 잘못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도 써놨지만 지목은 임야예요. 그 임야인데 뭐 그중에 일부가 뭐 축사나 대지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감정평가법인은 그 사정을 모르니까 그냥 단순 임야로 생각해서 비교 표준지를 임야로 정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수원지방법원 판결 보시면은 최초 감정평가 시에 비교 표준지로 시흥시 제2, 그러니까 자연림, 임야죠. 임야를 적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의 신청을 했죠. 이의 신청을 했더니 왜 이의 신청을 했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그게 단순 임야가 아니라 축사가 40제곱미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임야가 아무래도 가격이 좀 낮을 수가 있으니까 축사 40제곱미터를 반영을 해달라.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지자체가 축사에 맞는 비교 표준지를 하나 선정하고 또 임야에 맞는 비교 표준지를 하나 선정하고, 그러니까 비교 표준지를 두 개를 선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보시면은 감정평가액이 두 번째 줄에서는 430만 원 정도였는데 네 번째 줄에서 760만 원 정도로 늘어났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금을 수령하는 케이스에서, 그러니까 면적이 줄어들어 가지고 조정금을 수령하는 케이스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좀 유리할 수 있죠. 이런 게 만약에 발견이 된다면. 그 제가 아는 사건 중에서도 이렇게 그 임야에서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미교 표준지를 추가로 선정해야 된다. 임야로만 선정하면 안 되고 추가로 선정해서 감정평가액이 더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령해야 하는 조정금도 더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인제 여기서 그러면은 실제 이용 현황, 현실적인 이용 현황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근데 이게 그 지적재조사법에는 없어요. 거기에 대한 규정이. 근데 공익사업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토지 수용 관련해서 적용되는 그 법률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토지 수용 이렇게 재결해 가지고 뭐 토지수용위원회 이렇게 절차로 가는 것들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그 관련된 법에서 그 규정이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일시적인 이용 상황. 그러니까 내가 원래 임야인데 잠깐 뭐 거기를 뭐 축사로 잠깐 사용한다. 그런 거는 허용이 안 되고 고려하지 않고 또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임야에서 뭐 축사든지 대지로 형질을 변경하려면 당연히 사전에 인제 그 형질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불법적으로 변경했다. 그러면 그거는 인제 고려되기 어렵다는 게 인제 그 공익사업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원칙이고 아마도 지적재조사 사업할 때 감정평가사분들이 이거를 동일하게 고려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은 뭐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감소되는 경우가 특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분들이 만약에 조정금을 지급받게 되는 상황이다. 근데 내 땅에 임야든지 전이다 답인데 사실은 일부가 뭐 허가도 잘 받아 가지고 대지가 있다. 근데 내가 좀 바빠 가지고 지목 변경은 실제 신청을 못 했고 현실적으로는 이미 건축 허가도 받아서 뭐 대지로 만들어 놨다 하면은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반영해 달라고 주장을 해볼 만한 거죠. 예. 다음으로 경매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중에 경매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전 소유자와 경매 낙찰자 중 누가 조정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좀 가끔 발생하는 사안인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적 재조사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그 토지 소유자분이 뭔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해 가지고 그게 뭐 은행에 의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뭐 세무 문제가 좀 체납이 돼 있으면 국가에 의해서 지자체에 의해서 인제 경매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생기는데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적재조사 사업 결과 면적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조정금이 5천만 원이 부과됐다.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이거 경매로 이미 넘겨 버렸는데 내가 이걸 왜 내냐. 당연히 경매 낙찰받은 사람이 내야지. 내가 이 돈을 왜 내냐.' 인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제 또 경매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소리냐. 나는 그냥 경매 절차에 따라서 이거 경매 받은 것뿐이고 지적재조사 사업은 내가 진행되는지도 몰랐다. 그거는 기존에 토지 소유자가 납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인제 이런 논란이 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여기 지적재조사법 제21 조에서는 보시면은 8 항에서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이 있은 후 권리의 변동, 그러니까 권리의 변동이 결국 매매, 뭐 경매 이런 거를 다 포함하는 거죠.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납부하거나 수령한다. 그러니까 납부한다 그러면은 승계한 자, 경매 매수인 혹은 매매라면은 매수인이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 시점이 없어요, 기준 시점이. 그래서 여기 제가 두 번째 바에 승계하는 기준 시점에 대해서 지적재조사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이 이미 2020년에 완료됐다. 근데 조정금이 부과됐다가 4년이 지난 2024년에 경매됐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미 4년 전에 끝난 사업에 대한 조정금을 2024년에 낙찰받은 매수인한테 납부하라고 과연 요구할 수 있느냐, 이게 맞느냐. 뭐 이게 4 년은 단순한 예고예요. 뭐 이게 5 년이 될 수도 있고 10 년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조정금을 납부받으신 기존 토지 소유자분이 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서 납부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10년 후에 뭐
경매가 됐다. 그럼 그 10년 후 낙찰받은 사람한테 이거 납부하십시오. 이렇게 지자체가 요구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 대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찾아본 바로는 이제 광주고등법원이 경계 확정 시점과 그리고 경매 낙찰로 인한 소유권 이전 시점을 비교해서 승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를 했습니다. 2019년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그 경매 관련된 그러니까 제조사 사업 과정에서 경매가 중간에 있었고 그래서 이 조정금 납부 의무가 승계되는지 여부에 관한 지금 그 소송도 지금 진행 중인데 이 판례가 좀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요. 그림으로 설명드리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중간에 빨간색이 지적 제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 확정 시점. 경계 확정 시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경계 결정 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이제 경계가 확정되죠. 이 확정 시점이 있는데 광주고등법원이 판시한 거는 이 경계 확정 시점에서의 토지 소유자가 누구냐. 만약에 여기 케이스 1은 경계 확정 전에 이미 경매가 완료된 거예요. 낙찰자한테 소유권이 이전돼 버렸어요. 그럼 경계 확정 시점 기준으로 이미 토지 소유자는 기존 토지 소유자 A가 아니라 경매 낙찰자 B가 된 거죠. 그럼 B가 납부하라. B에게 승계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경계 확정 시점에서 아직 경매가 완료가 되지 않았고 그게 그 후로 경매가 완료돼서 경계 확정되고 뭐 한 달, 뭐 두 달 혹은 1년 후에 경매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승계가 되지 않는다. 결국은 경계 확정 시점에서 기존 토지 소유자 A가 소유자였기 때문에 A가 계속해서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B에게 그 납부 의무가 이전되지 않는다. 이런 결론입니다. 약간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광주고등법원 판례 그 문장을 보시면은 아까 제가 이제 그림으로 설명드린 거를 이제 문장으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경계 확정 후에 그 권리를 승계한 자에게는 조정금 납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경계 확정이 된 후에 낙찰받은 자는 조정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왜냐하면 경계가 확정되면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므로 경계 확정 당시에 소유자가 조정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그 경계 확정될 시점에 소유자가 누구였느냐. 그 이후에 권리를 승계한 자는 거래 행위, 그러니까 매매나 경매 등을 통해서 그 이익을 취득한 것이지 지적재조사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면 이제 만약 케이스 두 번째 거, 그러니까 경계 확정 당시에 토지 소유자가 A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경매가 완료돼서 경매 매수인한테 조정금 납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기존 토지 소유자는 되게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자기는 이거 100제곱미터 기준으로 그 경매가 진행돼서 1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경매 낙찰 금액을 자기가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100제곱미터가 아니라 150제곱미터가 된 거예요. 지적재조사 사업 결과. 그러면은 경매 낙찰자는 100제곱미터의 가격만 내고 150제곱미터의 땅을 받은 거고요. 기존 토지 소유자는 1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돈만 받고 또 조정금까지 납부해야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존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이 이제 경매로 넘어갔을 때 지적재조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면 그 절차에 대해서 법원에 계속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땅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대로 다시 뭐 감정평가해 주세요. 아니면은 그 토지 현황조사서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도 다시 만들어 주세요. 최저 입찰 가격도 다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이 기존 토지 소유자가 경매 매수인에게 그거 50제곱미터만큼 그 조정금 금액만큼 부당하게 이득 취했으니까 그거 나한테 달라. 이렇게 하기는 제 생각에는 법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 경매를 진행한 국가한테 어떤 과실이 있다면 국가를 상대로 한번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 할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 판결은 없는 상태인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